아무튼 그래서 항상성이 사실 뭐 세부적인 걸 다 다시 설명하려고 그러면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건 설명 안 하고 일단 그냥 당장에 좀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전체적인 것만 빠르게 정리할 거니까 시간 되면 뒤에도 합시다. 일단 원래 항상성 조절 들어가기 전에 항상성에 앞서서 원래 내분비계 자체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긴 하단 말이지. 개인적으로 내분비계에 대한 자체는 정리를 원래는 생략하려고 했는데 그냥 보통 다들 그래 버리더라고. 제가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 생략하는 것들은 둘 중 하나야. 나중에 그냥 문제 풀면서 연습하면 돼서 그냥 그대로 밀어둔거나 혹은 그냥 뭐 굳이 수업 시간에 하기에는 우리 수업이 그렇게 막 시간이 엄청나게 막 넉넉하게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딱 따로 각자 좀 공부하면 되지 않나 싶은 좀 그래도 간단하고 그냥 암기 원툴인 것들 이런 거는 좀 빼는 거란 말이죠. 보통 수업 시간 안 다루려고 하는데 문제가 이제 그러고 나면 꼭 이제 그런 애들이 나타나지. 저희 이거 수업했어요? 안 했어. 안 했다고 해서 문제를 안 푸는 건 아니지. 약간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애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냥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내분비계 기본적인 게 이제 내분비계는 호르몬, 그렇죠?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내분비계랑 이제 비교 정리할 걸 그냥 빠르게 해서 비교 정리만 하고 넘어갑시다. 신경계 그리고 외분비샘. 그래서 외분비샘이 분비하는 건 뭐예요? 땀, 또 눈물, 또 얘네들은 뭐 좀 비교적 덜 중요한 거고 또 효소. 이게 일단 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들, 효소를 분비하는 샘들은 다 외분비샘에 넣어줘야 돼요. 소화효소를 분비한다던가 대부분 이제 소화효소 쪽이 많이 연결이 되지. 이렇게 되는 거고 신경계는 분비하는 걸로 따지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지나가면 되죠. 신경계랑 내분비계랑 일단 외분비샘 첫 번째 분비하는 건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징 신경계 같은 경우는 특징으로 정리하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일단 네 빨라요. 일단 얘는 이 빠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죠. 신경계는 빠릅니다. 왜? 기본적으로 신경계는 우리가 물질의 이동으로 배우긴 하지만 결국은 일종의 전기 신호거든요. 원래 전기도 물질의 이동인 거니까. 그래서 얘는 전기 신호다 보니까 다른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중에서 제일 빠른 게 이 신경 전달, 이 신경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 신호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좀 지속이 네. 얘네들은 빠르기 때문에 끊기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끊긴단 말이야. 그만이라는 신호도 굉장히 빠르게 전달돼서 빠르게 그만둘 수 있어. 그래서 지속이 짧고 실제로 신경계라고 하는 걸로 계속 지속을 하려면 뉴런이 지속적으로 탈분극을 해야 되는데 뉴런은 원래 지속적으로 탈분극하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험 범위에서 정리를 했든 아니면 이번 해가 시험 범위인 학교가 있기도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얘기를 살짝 해보면 결국 뉴런은 일정 횟수 이상의 탈분극을 하게 되면 그 농도 기울기가 깨져요. 그러면 이 뉴런이 탈분극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오게 됩니다. 무조건 나트륨은 밖에가 많고 무조건 안에가 칼륨이 많아야 되는 상태인데 더 이상 그걸 유지 못하게 되면 뉴런은 아예 탈분극을 안 해요. 우리가 그걸 이제 마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이제 마비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물론 마비는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도 마비가 일어나요. 그렇다 보니까 뉴런으로는 그러니까 신경계 자체가 단순히 지속이 짧은 특징을 갖는다의 개념보다는 원래 얘네들이 지속을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대신 빠른 게 장점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체온 조절을 한다고 치면 신경을 통해서 체온 조절하는 건 초반 부분만 체온을 급격하게 올려야 될 때 그 처음에 급격하게 올리는 것까진 신경계가 한단 말이야. 근데 결국 그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건 신경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등장하는 게 이제 이 내분비계 호르몬이죠. 일단 이 둘이 엮이는 가장 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둘 다 중추에 해당되는 어떤 명령 체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조절하고 명령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신경계와 내분비계 이렇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앞에서 빠르게, 대신 지속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단 빠르게 먼저 처리를 해주는 게 신경계라면, 그 신경계가 빨리 올려놓은 체온을 계속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계속 유지하도록 해주는 건 호르몬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 느리고 지속되는 이런 지속 시간이 긴 이런 게 이제 요 호르몬 내분비계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분비계의 특징으로 또 한 가지 더 해둬야 될 게, 이 내분비계들은 뭐다? 혈관을 통해 혈관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분비관이 없다. 이게 일단 굉장히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보통 내분비샘을 이루고 있는, 내분비계에 해당되는 내분비샘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물질을 만들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주변으로 버려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막 길거리에 쓰레기 투척하는 것처럼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냥 호르몬을 그냥 밖으로 이렇게 툭툭 버립니다. 근데 어차피 그 밖에는 다 혈관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혈관이 다 가져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타고 이동한다. 호르몬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혈관을 통해 이동하는데 그 이유가 내분비계 자체가 분비관 없이 혈관으로 그냥 물질, 호르몬을 분비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거는 결국 외분비샘과 비교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유는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있으니까. 반대로 얘는 분비관이 있기 때문에 혈관같이 뭔가가 옮겨줄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분비관을 통해 직접 그냥 분비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딱 이렇게만 정리하고 나면 끝. 외분비샘은 어차피 명령체계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얘기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저기는 앞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이지, 외분비샘은 여기서는 딱 그냥 저렇게 비교만 하고 지나가면 될 내용이니까. 그래서 바로 넘어와서 항상성. 이것도 러프하게 정리를 쭉 빠르게 하면서 갑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체온 조절부터. 그래, 마이크 켜 있구나. 자, 체온 조절부터 얘기를 해보면, 자, 체온 조절은 보통 이제 체온 조절 얘기를 할 때는 한쪽 자극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좀 나으니까 좀 익숙하게 편한 쪽이 저온 자극이니까 저온 자극을 고정을 해놓고 해봅시다. 자, 저온 자극이 왔어요. 그러면 저온 자극이다라는 걸 감지하면 제일 처음에 누가 일을 시작해야 돼요? 모든 항상성 조절의 시작은 간뇌 시상하부. 오케이, 그렇죠? 이건 모든 항상성 조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꼭 처음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잠깐만. 이것도 그냥 다시 지우고 좀 위에다가. 그래서 체온 조절. 그래서 처음에가 저온 자극일 때. 그래서 저온은 간뇌 시상하부에서 어떻게 해요? 일단 교감신경 얘기도 나오긴 나와야겠지만 뭐 다른 거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최종적으로 뒤에 있는 얘기 먼저 해볼게. 우리가 체온 조절을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호르몬부터 얘기를 해보면 그놈은 티록신이지. 얘가 체온 조절의 가장 핵심이 되는 호르몬입니다. 얘는 뭘 하는 애니까? 얘는 세포 호흡을 촉진해요. 그리고 세포 호흡을 촉진하면 그건 무슨 결과가 돼요? 그치, 열 발생량 증가라는 결론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것도 지난 시험 범위 부분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세포 호흡을 하면 열이 발생한다라는 사실. 그치? 그러니까 세포 호흡을 촉진하면 열 발생량이 늘어날 수밖에. 세포 호흡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많이 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냥 저렇게 이어지면 되는 거야. 근데 열 발생량 증가는 그 자체로 체온 증가라는 결론으로 당연히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일단 이 사이 경로가 이제 중요하죠. 이 사이엔 무슨 일? 일단 티록신은 어디서 분비돼요? 그치? 갑상샘이라고 하는 내분비샘에서 분비됩니다. 갑상샘의 위치는 보통 여기 턱 아래쪽, 여기 목 여기 이쪽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나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뭐 째서 본 건 아니니까. 보통 그림에 보면 이 정도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근데 갑상샘이 티록신을 분비한다라는 것도 결국 갑상샘은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의 명령을 어떻게 받는 거였어요? 그렇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 다른 명칭이 TSH였습니다. 그래서 이 TSH는 누가 분비하는 거였었냐면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하는 데였죠. 자, 근데 이 뇌하수체라고 하는 게 뭐였어? 뇌하수체라고 하는 건 뇌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신경계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저건 이제 위치에 대한 표현이죠. 말 그대로 뇌 밑에 달려있는 수체 이런 느낌이 되는 건데 뇌 밑에 달려 있어서 신경계로 오인하기 쉬우나 쟤는 일단 신경계는 아니고 완전하게 그냥 내분비계로 봐주면 됩니다. 그냥 호르몬만 분비하는 기관이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해서 갑상샘이 이렇게 가는 요 전에 여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뇌하수체 전엽도 간니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서 TSH를 분비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뭘로 명령한다? DRH로 그렇죠. 명령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온 자극 이건 이제 추워란 뜻인데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로 나눠집니다. 사실 이 저온 자극은 진짜로 추운 것도 가능하지만 다 안 추워도 간내 시상하부만 춥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게 될 문제에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시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 체온이 떨어져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체온과 상관없이 체온은 그냥 일정하게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간내 시상하부의 온도가 떨어져. 이러면 멀쩡하던 체온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왜냐면 간내 시상하부가 저온 자극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체온을 상승시키는 이런 과정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36.5도 정상 체온에서 체온이 낮아져서 34도가 됐어. 그래도 이런 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정상 체온이었는데 간내 시상하부 온도만 낮아진 거야. 이 간내 시상하부만 34도라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상 체온을 오히려 벗어나게 돼. 이런 식의 이제 변화도 있기도 하고요. 또 뭐도 있냐면 간내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를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바꾸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내 시상하부가 36.5도가 정상 온도라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간내 시상하부가 38도를 정상 체온으로 생각해 버려. 그럼 어떻게 돼? 그치? 내 체온 36.5도가 저온 자극이 돼 버리면서 위에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체온을 올려버려요. 38도로.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감기 걸렸을 때입니다. 감기가 걸리면 이 병원체, 내 몸에 들어온 병원체를 죽이기 위해서 간내 시상하부가 정상 온도를 올려버려요. 그래서 체온을 올리면 병원체가 죽으니까. 근데 그렇죠. 뭐 병원체 죽기 전에 사람이 죽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 뭐 요즘에야 뭐 약 먹어서 체온을 내리면 된다고 쳐도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지표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저온 자극이라고 해도 딱 춥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진짜 추운 거일 수도 아니면 얘가 춥다고 속은 거일 수도 아니면 얘가 춥지도 않고 춥다고 속지도 않았는데 얘가 생각하는 정상 체온의 그 범위가 바뀐 거일 수도. 이렇게 세 가지가 어떻게 문제에서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잘 이제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잘 적용시키냐? 그걸 말로 주저리 떠들어서 설명한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풀어봐야지. 그렇죠? 이제 풀어보면서 익숙해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 자 이제 티록신 분비 경로에 대한 설명은 끝이야. 그래서 그냥 저온 자극이 있으면 간내 시상하부가 TRH 분비를 증가시킨다거나 아니면 그냥 잘 분비를 해서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면 여기서 TSH가 나와요. 그게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이 나오고 걔가 이제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서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우리 호르몬은 항상 호르몬이 가서 명령을 내릴 기관 줄여서 표적기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표적기관 혹은 표적세포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TRH의 표적기관은 뇌하수체 전엽이 되는 겁니다. TSH의 표적기관은
갑상샘이 되는 거고. 그리고 티록신의 표적기관은 어디가 되냐? 자, 얘는 세포흡 촉진을 하는데 티록신의 표적기관은 넓게 보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런 식의 대답을 할 일이 별로 없고 대부분 티록신의 표적기관은 어디로 한정해 주냐? 간으로 한정해 줍니다. 왜냐?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세포흡이 일어나는 기관이 간이에요. 원래 간이 세포흡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유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기관이 간이라서 그래. 선생님, 뇌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뇌는 일을 할 때만 하는 거고 안 할 때도 있잖아. 그렇잖아. 뇌가 일을 안 할 때 많잖아요. 수민이는 일하고 있는 거지 지금 뇌가. 약간 멍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뇌가 일을 안 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간은 아니에요. 간이 일을 안 할 때라고 하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것들에 대한 제어가 간에 의해서 알아서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특히나 우리는 그냥 앉아서 숨만 쉬고 있어도 몸 안에 막 독성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활성산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해독을 지속적으로 간이 해줍니다. 아무튼 그런 개념. 그래서 간이 원래 세포호흡을 많이 하다 보니까 티록신의 세포호흡 촉진이 가장 많이 작용되는 것도 결국 간이야. 그래서 티록신의 표적기관이 누구냐라고 콕 집어서 물어봤을 땐 보통 간이라고 대답해 주면 됩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체온 조절은 또 티록신을 이용한 거 말고 뭐가 있었어요? 호르몬이 하나 더 있었지. 누구?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냥 에피네프린과 같은 이름이 뭐야? 아드레날린. 그냥 이 둘은 같은 물질에 서로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요즘은 아예 구분을 그냥 안 하고 쓰기 때문에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이 둘은 그냥 같은 물질인데 얘는 일단 마찬가지로 세포호흡을 촉진합니다. 여기 표적기관도 그냥 간으로 봐주면 돼요. 원래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의 표적기관은 간 말고 사실 근육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지금 여기서 외워서 알 바는 아니고 그냥 여기선 똑같이 티록신이랑 똑같이 그냥 간이라고 생각해줘도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그 작용도 결과적으로 열발식량 증가, 체온 증가 이렇게 이어지는. 이 뒤쪽은 변할 게 없는데 이제 앞쪽에 변할 게 있죠. 에피네프린 어디서 나와? 아니고 얘는 부신의 속질에서 나오는 거였죠. 자,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 요거는 이제 내분비계인데, 그러니까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애인데 위치는 신장 옆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부신이야. 그리고 이 부신의 특징은 신장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약간 신장이 이렇게 있으면 신장의 미니어처가 위에 하나 더 달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그게 약간 부신의 형태가 그런 느낌인데 이 부신의 안쪽 부분에서 이제 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알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자고 하면 에피네프린의 표적기관이 간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에피네프린의 표적기관은 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에피네프린은 사실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에피네프린이 하는 일은 정확하게 뭐가 하는 일과 다 겹치냐면 교감신경이 하는 일을 다 동시에 처리하는 게 에피네프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이미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이 심장박동을 촉진시키잖아.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짧게 지속된단 말이야. 그게 길게 지속되려면 결국은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부신속질에서 분비가 될 거고요. 그게 혈관을 타고 심장에 와서 심장박동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주는 걸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감신경이 하는 일들은 결국 교감은 다 짧게밖에 작용을 못하니까 그 교감신경이 하는 일의 지속은 전부 에피네프린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표적기관이 되게 많고 하는 일도 되게 많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 에피네프린의 표적기관을 물어볼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지금은 얘 체온 조절의 작용만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야. 아무튼 근데 이제 이 부신 속질한테 명령이 오는 방식은 뭐였어? 요거는 간대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거치지 않고 오는 루트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위에 거는 중간중간에 여러 개의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호르몬 이런 식으로 거쳐와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요 밑에 거 요거는
요 사이에 다른 기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호르몬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교감신경. 신경이 하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애초에 간내 시상하부 자체가 내분비계보다는 원래는 신경계잖아요. 뭐 둘 다 해당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 자체가 내분비계면서 동시에 신경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르몬을 통해서 명령할 때도 있고 이렇게 교감신경을 통해서 명령할 때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신속질한테 명령해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또 뭐가 있었어? 이제 열 발생량 측면이 아니라 열 발산량 감소라는 측면을 봐야 됩니다. 왜? 체온을 높이기 위해선 많이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 써야 될 거 아니야. 좀 이 나가는 열을 줄여야 된단 말이야. 돈을 모으려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결국 버는 족족 다 쓰면 돈이 모이겠습니까? 약간 그런 개념 있잖아. 그래서 체온을 높이려면 열 발생량만 증가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열 발생량 감소가 무조건 같이 일어나야 되고, 이걸 일으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뭘 통해서 일으키게 되냐? 뭐가 있냐? 그렇죠. 피부 근처 혈관. 자, 피부 근처 혈관을 어떻게 해야 돼? 그치?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게 추운 데에 있으면은 이제 뭐 창백해지고 이렇게 혈색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더운 데 있으면은 이제 좀 빨개지고 얼굴 빨개지고 볼 빨개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이유가 그 반대로 피부 근처 혈관이 이완되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왜? 피부 근처에 혈류량, 그러니까 혈액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그만큼 밖에 열을 뺏기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열을 뺏기지 않게 하려면 피부 근처에 돌아다니는 혈류량을 줄인다.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킨다 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굳이 여기서 같이 콕 집어서 외우진 않지만 문제에서는 좀 가끔 물어보기도 하는 게, 그래서 이 피부 근처 혈관의 수축이 일어나면서 피부 근처 여기에 혈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혈액량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혈액량 같은 경우는 뭐 감소할 거고, 그래서 혈압이 뭐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한번 등장하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피부 근처 혈관 수축 말고 또 같이 나오는 게 털세움근 수축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뭐 아직까지도 이 털세움근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잇모근으로 가르치는 학교들도 많을 거고, 아예 이 털세움근에 대한 건 안 가르치는 경우도 좀 덜어 있을 겁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 털세움근이 뭐였어? 네, 말 그대로 털 세우는 거. 그래서 이 털세움근이 수축되면 일어나는 게 뭐였냐면 소름이었죠. 이게 이제 소름 끼치는 거, 닭살 돋는 거. 이게 이제 이 털세움근 수축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털세움근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털이 나오는, 그러니까 모공 아래에 있는 근육인 건데, 그러니까 모공은 피부에 난 구멍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구멍, 모공이 넓은 상태가 되면 밖으로 열을 뺏기기가 쉬워. 그래서 저온이면 뺏기면 안 되니까 이 털세움근을 수축시켜서 모공을 좁히는 겁니다. 열을 뺏기지 않게. 오케이? 뭐 아무튼 그런 거를 통해서 열발산량 감소인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게 일어나는 건 결국 교감신경 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 파트를 얘기할 때는 교감신경의 예외를 얘기하면 다른 건 다 커지고 빨라지고 증가하고 이런 형태였는데 소화만 거꾸로, 그치? 소화만 억제였잖아. 근데 여기서 얘네들도 수축이잖아. 수축은 이제 아래쪽에 변하죠. 작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뭐 헷갈릴 것 같으면 따로 좀 외워주셔야 되긴 한다. 교감신경이 이런 피부 근처 혈관이나 털세움근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연결해 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하냐면, 교감신경이 결국은 원래는 이제 체온 증가랑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교감신경은 체온 증가랑 엮어놓고, 근데 그 체온 증가를 하려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고 털세움근이 수축돼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떠올려도 되는데, 뭐 내가 이 생각해서 떠올리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하면 뭐 문제 푸는 속도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교감신경의
예외로서 그냥 따로 외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수할 확률도 낮아지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체온 조절은 요게 전부, 요 경로가 전부인데 이걸 고온 자극으로 바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였냐면 TRH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워 이런 상황이 되면 TRH를 감소시켜서 TSH를 감소시키고 TSH가 감소되면 티록신이 감소되고 그게 열 발생량을 감소시켜서 체온을 감소시킨다. 이런 흐름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 교감신경 이쪽도 에피네프린 감소시켜서 세포 감소시켜서 열 발생량 감소시켜서 체온 감소시키면 되는 형태일 텐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감소, 즉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 부교감신경이 나오면 안 되는 구조였다. 이 체온 조절 얘기할 때만큼은 그냥 교감신경 완화로 이야기해 줘야 되는 영역이다. 부교감신경 얘기는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 체온 조절에서 무조건 부교감신경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외웁시다. 수능 기준으로는 그렇게 외워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근데 이것도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유도리 있게 조금 바꿔서 외워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이 뒤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발산량 감소는 교감신경작용 완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이 체온 조절 과정에는 한 가지 관여하는 게 더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같이 내가 이렇게 적어서 외우는데 같이 적지 않는데 심장박동이 있습니다. 체온 조절에는 심장박동도 혈류량과 관련돼 있으니까 혈액이 얼마나 많이 다니고 적게 다니고 이거랑 관련돼 있으니까 심장박동도 체온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온 자극일 때는 심장박동이 감소돼야 되는 거지? 증가돼야 되는 거지? 감소해야 되겠죠? 뭐 아무튼 원래 그 심장박동이랑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얘기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심장박동을 같이 다루지 않아 요즘. 스특에서도 아예 안 나오고요. 그래서 아예 안 다루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딱 요 정도로 정리해서 외우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수능이랑 그냥 그런 데 기준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약에 심장박동 이런 설명이 같이 추가된다거나 뭐 아니면 그런 것도 있죠. 근육의 떨림. 그것도 이제 되게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추가되면 그런 걸 좀 더 추가해서 외울 필요는 있지만 아무튼 이게 이제 디폴트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요만큼을 외우고 여기다가 학교에서 추가로 더 얘기를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걸 이제 좀 추가로 외워주는 형태가 될 겁니다. 원래 대신 공부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니까. 자, 그 다음 내려갑시다. 자, 저온 자극 체온 조절 끝났으니까 이제 혈당량. 자, 혈당량은 이런 자극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요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왜냐면 체온 조절처럼 하나의 경로를 정해놓고 저온일 땐 촉진되는 형태, 고온일 땐 이런 게 다 억제되는 형태. 이런 형태가 아니라 혈당량은 혈당량에 따라서 혈당량을 높이려고 일어나는 것과 혈당량을 낮출 때 일어나는 일이 그냥 서로 완전히 다른 경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앞에 어떤 자극 이런 건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간내 시상하부를 스타트로 잡으면 될 거고요. 얘도 여기서 이 혈당량이라고 하는 건 혈중 포도당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이 얼만큼 달달한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포도당이 얼만큼 녹아있는가, 포도당의 농도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문제가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당뇨병 이런 거 된다고 했었잖아요. 혈액이 너무 끈적거리면서 이것저것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건 앞에 대사성 질환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 보면서 외우기도 했고 했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 혈당량 같은 경우는 항상 일정 그 포도당량을 혈액 안에 일정 포도당량을 유지해 주려고 하는 건데 이 간내 시상하부에서 얘는 그 혈당량 조절을 하는 호르몬이 누구였어요 결국? 그쵸? 일단 인슐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뭘 했냐면 인슐린이 분비되는 곳이 이자 베타세포. 이것도 학교마다 표현이 굉장히 달라질 요소가 있습니다.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기본적인 표현은 그냥 이자 베타세포라고 하던가 혹은 이자섬 베타세포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자라는 기관 자체가 소화기관에도 속해 있고 동시에 내분비계이기도 한데 이쪽 소장과 연결된 부분 쪽은 주로 소화계로서의 작용을 더 많이 하고요. 그 반대쪽으로 있는 이쪽에서 내분비계 역할을 많이 하게 돼.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자의 이쪽 부분을 우리는 이자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사실 이자샘, 이자섬, 뭐 아무튼 이자섬이라는 표현 더 많이 쓰니까. 근데 원래 정식 명칭은 이자랑게르한스 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자섬 이렇게 깔끔하게 좀 털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런 표현 다 안 쓰고 이자, 베타세포, 알파세포 이렇게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표현의 차이는 학교마다 조금씩 있을 수는 있으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자섬, 베타세포 이 정도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인슐린이 하는 작용, 일단 인슐린의 표적기관이 간이었죠. 그리고 원래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호르몬들이라는 것 자체가 명령체계니까 인슐린이 무슨 일을 하는 건 아니야. 인슐린은 그냥 간한테 가서 명령을 내릴 뿐이야. 근데 대신에 그 명령 형태는 정해져 있죠. 인슐린은 간한테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간으로 하여금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동시에 인슐린이 같이 내리는 명령이 뭐냐면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왜냐면 간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건 그건 간의 간당량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치? 간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하면요. 그건 간 안에 있는 포도당이 줄어드는 거야. 결국 그럼 혈당량이 줄어들게 만들려면 그렇게 해서 포도당이 모자라진 간이 그 포도당을 포도당을 다시 충당하기 위해서 혈액에서 흡수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요 얘기만 하고 끝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에서도 많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같이 기억해주면 좋은 게 간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라는 부분도 같이 가져가면 좋다. 근데 원래는 사실 당연한 겁니다. 간이 가진 포도당을 못 쓰는 형태로 바꿔놨으니까 간은 그래도 포도당은 써야 된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세포 미친 듯이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포도당 흡수가 촉진될 수밖에 없긴 해. 원래는 그런 형태인데 아무튼 뭐 따로 외워 달래. 여기저기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따로 외워야 좀 빨리빨리 헷갈리지 않고 적용시켜서 풀 수 있을 거긴 합니다. 근데 요 중간 과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자섬 베타세포까지 오는 이 과정, 이 중간 과정이 뭐예요? 여기는 이제 특징이 뭐야? 그쵸? 혈당량 조절에선 뇌하수체가 끼어드는 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교감 신경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 반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요소. 얘는 이제 혈당량 감소니까. 얘를 조금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참고로 이거 이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겁니다. 글리코젠 합성. 그러니까 동화작용이라는 사실도 좀 여기저기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간한테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의 이름이 뭐예요? 글루카곤. 글루카곤과 글리코젠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서술형에서 이상하게 적어갖고 감점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글루카곤과 글리코젠 절대 헷갈리면 안 되고요. 이 글루카곤 어디서 분비? 이자섬 알파세포에서 분비한다. 선생님 근데 베타세포 알파세포가 뭐예요? 애초에 이자섬 베타세포 자체가 이자의 부분들 중에서 요 호르몬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자에는 교감신경이 두 종류, 부교감신경이 두 종류 연결되어 있는데 연수에서 출발된 부교감신경이 붙어있는 부분은 소화 분비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 간내 시상하부에서 출발한 부교감신경이 붙어있는 부분이 이자섬 베타세포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부근에 이 베타세포 주변에 교감신경이 와서 붙어있는 데가 이자섬
알파 세포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결국은 이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다 뭐다? 간내시상하부가 이자섬한테 명령을 내리는 방식인 거지. 신경계를 통해서. 저기요. 저기요, 주무십니까? 주무시지 마십시오. 그만 자. 자, 또. 하나 더 누구야? 위에 나왔던 애, 에피네프린. 자, 그래서 에피네프린 얘는 분비 과정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여기 부신 속질 들어갈 거고, 그쵸? 여기 교감신경 들어갈 거야. 여기까지 뭐 별 얘기할 건 없어. 근데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랬던 것처럼 얘는 결국 티록신과 같은 일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냥 글루카곤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냥 간한테 포도당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라는 꼭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거는 사실 원래 에피네프린의 기능 자체가 이제 육체 몸을 흥분 딱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내 몸이 ATP를 소모할 일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럼 포도당 소모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포도당을 늘려놔야 되겠죠.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뭐 아무튼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 뿐이고, 결국 우리가 외우고 알아야 되는 건 그냥 에피네프린이 그래서 간한테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내린다라는 사실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플러스로 알아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포도당 글리코젠 바꾸고 글리코젠 포도당 바꾸고 하는 게 사실 간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다? 근육도 있다. 여기 표적기관 리스트에 근육도 같이 추가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 정도 하면 일단 또 혈당량 조절도 끝.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일단 디폴트가 되는 거고, 체온은 어차피 저게 다 저걸로 거의 끝입니다. 저기서 추가될 여지가 거의 없으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거의 단순 암기에 가까운 쪽이 될 테니까 일단 넘어가고, 이건 일단 우선적으로 지우고, 그리고 이제 항상성 삼형제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야? 삼투압이죠? 삼투압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농도, 그쵸? 농도 얼마나 짜고 싱거운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즘은 아예 이 삼투압이라고 그냥 표현하지 않고 얘를 혈장 삼투압이라고 표현을 아예 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혈장 삼투압이라고 할 건데, 쟤는 뭐냐면 혈액이 얼만큼 짜고 싱거운가를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장 삼투압의 조절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 자, 이 혈장 삼투압의 조절은 경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간내시상하부가 있고, 어떻게 돼요? 일단 호르몬이 누구야? 마지막에 ADH, 다른 명칭으로는 항이뇨 호르몬, 또 다른 명칭이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가 디폴트, 모든 학교가 다 알아야 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가르치는 경우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명칭까지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 네, 뭐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만 일단 적어 놓읍시다. 자, 그래서 이 ADH라고 하는 애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냐면, 표적기관이 어디? 방광 아니고 신장, 즉 콩팥. 신장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ADH가 콩팥한테 가서 야, 수분 제흡수 좀 더 해라고 그냥 명령을 내린다는 뜻이지. 그러면 알아서 콩팥이 수분 제흡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능동수송을 통해서 하는데, 아무튼 그건 차차하고, 일단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이 뭐였냐? 자, 얘는 중간 과정을 그냥 하나로 채우면 되죠. 뭐라고 채우면 되냐? 뇌하수체 수엽이라고 채우면 됩니다.
이 내화수체 후엽의 특징이 뭐냐? 내화수체 전엽 같은 경우는 간내 시상하부와 내화수체 전엽 사이를 연결해 주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대표적으로 티록신 분비 과정을 보면 간내 시상하부에서 그 내화수체 전엽한테 TRH를 통해서 TSH를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 근데 여기 내화수체 후엽 얘기를 할 때는 요 앞에 요 사이 과정이 따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요게 이제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를 해보면 요거는 이제 뭐 간내 시상하부에서 만든 거 뭐 내화수체 후엽에서 분비하고 약간 요런 개념에 가깝다고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사이에 명령 체계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그냥 이걸 분비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ADH를 저 시상하부가 만들고 그걸 내화수체 후엽에다가 담아놨다가 뿌리기만 하는 형태다 보니까 따로 저 사이에 명령이 없다라고 일단 얘기는 해요. 근데 뭐 아무튼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 사이 그 과정이 어떻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없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여기는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것도 안 들어가고 호르몬에 대한 얘기도 아예 안 나옵니다. 그냥 간내 시상하부에서 내화수체 후엽으로 가서 ADH 이렇게 분비되고 이렇게 그냥 바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여기를 뭐 신경계로 표현해 놓기도 해요.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신경계로 표현해 놓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수특 기준으로는 진짜 그냥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고 끝납니다. 그냥 뭐 부가적인 설명조차도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얘기할 부분들이 이제 좀 남아있죠. 일단 요거 혈장 삼투압 조절이라고 하는 건 요걸로 끝입니다. 그냥 컴파디션 수분 재흡수를 하면 몸에 물이 다시 많아지면서 이제 혈장 삼투압이 낮아져요 하면서 이제 결론이 나면서 끝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쟤는 이제 조절 경로가 저거 하나니까 끝인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부분이 일단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가 뭐 중요도가 높은 거 우선으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ADH라고 하는 요 혈장 삼투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혈장 삼투압만 조절하지 않는다는 거. 얘는 뭐도 조절하는 거였어요? ADH는 조절하는 게 뭐 있었어? 자 일단 ADH가 분비 촉진되는 조건은 그래서 결국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그러니까 몸이 너무 짜, 내 혈액이 너무 짜 이럴 때 ADH가 분비가 촉진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혈장 삼투압을 낮추는 효과를 만들어 오겠죠. 근데 그 혈장 삼투압을 낮추는 과정에 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지. 뭐냐면 수분을 재흡수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내 몸에 물의 양이 많아져. 이게 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내가 몸에 염분의 양이 평소보다 많아진 거거든. 그래서 물의 양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농도가 일정해지는 겁니다. 그치? 아까보다 염분이 더 많아. 그러니까 지금이 그냥 멀쩡한 상태였다고 쳐봐. 근데 내가 좀 있다가 염분 섭취를 너무 많이 해서 몸에 염분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면 지금이랑 똑같은 물을 갖고 있어도 그땐 몸이 짠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물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가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수분 재흡수를 통해 혈액량이 증가되는 결론을 가져오더라. 그래서 혈액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혈압이 증가하는 결론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얘는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였지. 왜? 수분 재흡수를 하면 말 그대로 물이 많아지니까 혈액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이 많아진 만큼 혈관이 받는 혈압, 압력이 커질 수밖에. 그냥 혈액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수도관에 흐르는 물의 양이 많으면 수압 같은 게 높아지고 뭐 그럴 거 아니야.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얘네 둘이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지만 부가적으로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게 이제 뭐였냐면 오줌 삼투압이 낮아진다라는 거가 아니죠. 높아지죠. 높아진다라는 거. 왜냐면 우리가 오줌한테서 물을 뺏어오는 거란 말이야. 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라고 하는 게 오줌으로 나가려던 물을 뺏어오는 거니까 오줌 입장에서 물을 뺏겼어. 즉,
삼투압이 증가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오줌 양도 감소하게 되겠죠. 왜? 물의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건 어떤 식의 것도 이어지게 되는 거였냐면 얘는 결과적으로 혈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과 별개로 혈액량에 의해 분비량이 조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액량이 감소할수록 ADH 분비가 촉진된다라고 하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실제로 몸에 혈장 삼투압이 완벽하게 동일한 3명을 데려다 놓고 근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혈액량이 적고 한 명은 평균 혈액량을 갖고 있고 한 명의 혈액량이 많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혈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ADH 분비량이 더 적어요. 셋 다 똑같은 혈장 삼투압이어도. 그런 얘기가 되는 게 요 혈액량에 대한 얘기고 또 혈압도 마찬가지로 혈압이 낮을수록 ADH 분비가 촉진되는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완벽하게 똑같은 혈장 삼투압을 가진 3명을 갖다 놓고 근데 한 명은 정상 혈압이고 한 명은 저혈압 환자고 한 명은 고혈압 환자라고 한다면 그 중에 ADH 분비량이 가장 많은 ADH 농도가 제일 높은 사람은 저혈압 환자더라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뭐 아무튼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얘기할 거 아직 중요도 순서로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피드백이랑 기량작용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참고로 당뇨병은 뭐 굳이 설명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자 기량작용 우리 이 호르몬 그러니까 이 항상성 조절 방식 호르몬 분비 조절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죠. 피드백하고 기량작용하고 이 둘은 그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기량작용하고 누구는 피드백하고 라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요 과정에서 배운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 일단 피드백이 뭐야? 피드백이 뭐였어? 요즘 표현으로는 피드백이라는 표현 잘 안 쓰는데 왜 피드백으로 배웠냐? 그랬으면 됐고 피드백이라는 표현 자체가 대문자로 다 쓰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 되먹임이에요. 거꾸로 다시 먹인다 이런 되먹임이란 표현을 많이 써. 그래서 음성 되먹임, 양성 되먹임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음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 어차피 양성 피드백은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긴 나와. 설명도 되어 있긴 되어 있어. 근데 양성 피드백의 예가 뭔지가 단 한 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돼. 물론 설명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좀 외워야지. 양성 피드백을 간단하게 그냥 얘기만 해줘 보면 양성 피드백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젖분비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인데 얘가 이제 양성 피드백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프로락틴이 분비돼서 그 결과 젖분비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그게 프로락틴의 분비량을 더 증가시키고 그게 또 젖분비량을 더 증가시키고 이런 개념이 돼. 이건 이제 아이를 기르는데 유리한 형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건데 그게 지금 항상성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린 그냥 음성 피드백만 하면 된다. 양성 피드백은 그냥 가르치면 학교에서 가르치면 그냥 딱 가르친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 음성 피드백은 뭐냐? 일단 피드백 자체가 결과가 원인한테 영향을 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음성 피드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일반적인 형태의 피드백이지. 그러니까 문제 풀어서 하는 피드백이랑 비슷한 거죠.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 그러면 내가 틀린 원인이 뭔지 찾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체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켰는데 이게 너무 또 고체온으로 가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앞에 과정을 줄이면 되죠. 그래서 앞에 과정을 다시 줄였어. 그럼 다시 체온이 떨어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체온이 너무 떨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모든 과정을 다시 또 늘리면 되지. 그럼 다시 또 체온이 올라가겠죠.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음성 피드백.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편한 형태의 피드백이잖아. 그래서
결과가 너무 많다, 과하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의 양을 줄이는 형태로 일어나는 게 피드백이다.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티록신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TRH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음성 피드백의 가장 대표적인 예지.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티록신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TRH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음성 대목임, 음성 피드백이 된다. 근데 이건 모든 호르몬들이 다 비슷합니다. 우리 몸에 인슐린 양이 너무 심하게 줄어들거나 하면 인슐린의 분비량을 조절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항상성 내에서 배운 모든 호르몬들은 기본적으로 음성 피드백을 해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로 길항작용은 무엇이었냐면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것끼리 서로를 상호 보완적으로 조절해 주는 게 길항작용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인슐린, 글루카곤처럼 인슐린은 요 과정을 통해서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글루카곤은 요 과정을 통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이 둘의 분비를 조절해 가면서 우린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되겠지. 이게 길항작용인 거라고. 근데 이 길항작용은 결국 근본적으로 어디에 걸려 있는 거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 방식이 원래 길항작용인 거죠. 우리가 이미 교감, 부교감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감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교감의 탈분국 횟수, 활성화가 증가하면서 부교감의 활성이 감소한다. 그리고 반대로 교감의 활성화가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에선 부교감의 활성이 증가하고 교감의 활성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교감, 부교감 설명할 때. 그러니까 그게 이미 사실 길항작용에 대한 설명이었던 겁니다. 그게 길항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도 영향을 그대로 주겠죠. 호르몬들한테도. 오케이? 그럼 조절 방식까지도 다 됐고, 아이고야. 그럼 항상성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다 끝났는데 여기다가 각 학교마다 플러스 알파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 건데 뭐가 있냐면 주로 여기서 추가로 다뤘을 때 제일 많이 다루는 호르몬이 두 가지예요. 알도스테론하고 방젤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참고로 알도스테론의 다른 명칭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예요. 자, 방제 코르티코이드와 알도스테론은 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저는 일단 설명할 땐 더 편하니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 두 개의 코르티코이드 계열 호르몬은 일단 둘 다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신 겉질의 호르몬들의 분비 경로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 간내 시장하부에서 출발할 거고 부신 겉질에서 저기 나온 두 개의 코르티코이드 호르몬들이 이렇게 나올 건데 근데 요 사이 과정이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 요 사이에 뇌하수체 전엽이 끼어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뇌하수체 전엽에 무슨 호르몬이 있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참고로 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들 같은 경우도 요것도 축약어를 되게 많이 써요. 정확하게 명칭은 기억 안 나는데 ACTH인가? 뭐 ATCH인가? ATCH 맞지 않나? AD 아니고? 아무튼 그런 형태의 명칭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ATCH인가? 그 정도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의 축약어인데 근데 저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도 그렇고 저 코르티코이드 계열 호르몬도 그렇고 가르치는 학교만 가르칩니다. 수능 기준으로는 가끔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다루긴 다루고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아예 안 다루기 시작한 지 좀 됐어요. 알도스테론은 아예 안 다루기 시작한 지 좀 됐어.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땐. 근데 아무튼 내신에서는 다룰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면 쟤네들은 저렇게 사이드로 빼서 설명하는 이유가 기본 조절 경로에 들어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기본 조절 경로,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은 ADH만으로 조절해요, 평소에. 그리고 혈당량도 이 세 가지만 이용해서 조절합니다. 참고로 평소에는 이것도 빼고 이 두 가지로만 이용해서 조절을 해요. 에피네프린은 아주 급할 때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에피네프린은 딴 것 때문에 나왔지만 아무튼 얘도 혈당량을 증가시키더라 라는 거에 좀 더 가깝긴 해요. 에피네프린은. 뭐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 혈당량 조절의 기본적인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로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내 몸의 삼투압과 관련한 다른 문제가 있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로 가게 되면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주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질코르티코이드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제 당질코르티코이드는 이름 그대로 혈당량과 관련된 일을 할 건데 쟤는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저 당질코르티코이드의 별명은 다이어트 호르몬. 제가 이제 체중 감량의 호르몬이 되는 건데 제가 하는 역할이 뭐냐? 세포들한테 가서 지금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바꿔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는 원래 이제 뭐 당신생이라고 해서 그런 회로들이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예 몰라도 되는 거고.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회로들을 통해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혈당량이 증가해요. 보통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요걸로 조절이 안 될 때니까 글리코젠이 다 떨어지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면 이 글루카곤이랑 에피네프린은 간하고 근육한테 가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글리코젠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 당질코르티코이드에 의해서 요 글리코젠 대신에 아예 딴 걸 찾는 거죠. 글리코젠이 없으니까. 그게 지방, 단백질.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당질코르티코이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무기질코르티코이드 같은 경우는 혈장 삼투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쟤는 이제 어떻게 되냐? 무기질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데는요. 신장에서 무기염류 재흡수를 촉진하는데 정확하게 나트륨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우리 몸의 나트륨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의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아지거나 우리 몸의 나트륨 절대적인 그 나트륨 양이 모자라다거나 이럴 때 이제 저 무기질코르티코이드가 나와서 콩팥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촉진해요. 그러면 몸의 나트륨 수가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삼투압이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몸에 나트륨이 모자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저염분성 탈수라는 게 있어요.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의 나트륨 농도가 일정량 이상 안 되면 그대로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수가 걸립니다. 보통 이제 사막형 탈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사막에서 걸리는 탈수들. 그러면 나트륨 소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땀을 흘리거나 이러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 물 마시고도 그 물을 다 흡수 못해갖고 탈수가 그대로 일어나게 돼요. 계속 물 아무리 마셔도. 대표적으로 이제 운동 많이 해도 비슷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게 이온 음료예요. 물 자체에 나트륨 함량을 어느 정도 높여서 그러면 우리가 마실 때부터 나트륨을 같이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나트륨 농도가 같이 조절되면서 탈수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그런 탈수 증상이 심할 때는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보통 소금물을 먹이거나 이온 음료 같은 걸 먹이거나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거랑 관련된 게 이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무기질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이고 이렇게 되면 무기염류 농도 조절 쪽으로까지 넘어가게 돼서 뭐도 나올 수 있냐면 이것도 이제 학교마다 이건 이제 여기까지 가르치면 정말 투머치하게 가르치는 학교가 되는데 그 갑상샘에는 티록신 말고 호르몬이 하나 더 있어요.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길항적으로 작용하는 파라토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분비되는 곳이 갑상샘 옆에 달려있는 부갑상샘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무 투머치잖아.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본인 학교가 그런 걸 가르쳤다라고 하면 그때만 잘 알고 가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칼슘 농도를 기량적으로 조절합니다. 하나는 칼슘을 뼈에다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하나는 칼슘을 뼈에서 꺼내오는 역할을 해요. 딱 그냥 그 정도로만 그냥 들어놓고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진짜 설명할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 이러면 이제 항상성 내용도 끝.
그리고 항상성의 핵심은 뭐다? 제가 칠판에 그리고 있는 이런 회로를 결국 여러분들이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항상성 파트는 딱 두 가지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이 회로를 그릴 수 있다.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이 두 개만 할 수 있으면 항상성 쪽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래서 항상성 쪽은 쉬운 단어는 아니지.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시간상 병원체 이런 쪽을 할 수 있긴 있는데 뭐 10분 해봤자 뭐 크게 뭐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합시다.